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제노아 대 레츠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홈팀 제노아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이지만 제노아의 중원 공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노아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프렌드럽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 바델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프렌드럽 선수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바델 선수 역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시스트 능력이 상당히 출중한 미드필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시스트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렌드럽 선수와 바델 선수가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중원 자원들인데 이 제노아의 프렌드럽이라는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90분당 태클 성공이 제노아에서 가장 많은 미드필더이고 이 바델 같은 경우에는 90분당 가로채기가 가장 많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는 제노아의 중원 수비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3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핵심적인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제노아의 역습 수비 약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현재 세리에 A에서 3번째로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레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최다 실점 3등팀이기 때문에 제노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수비수 드라구신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는데 이 드라구신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뚝배기를 보여줬었던 수비수였기 때문에 제노아 특유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무 4패 과정에서 8실점을 당했는데 이 8실점 중에서 인테르, 칼리아리, 유벤투스전에서 당한 3실점이 모두 세트피스로 당한 실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노아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레츠의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레츠가 5경기 1무 4패 굉장히 하락세이지만 그 4패 상대가 인테르, 아탈란타, 라치오, 유벤투스 같이 강팀들이었다는 점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레츠가 최근에 핵심 측면 공격수 반다 선수가 네이션스컵으로 차출이 됐었는데 이 반다 선수가 속한 잠비아가 이미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깜짝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레츠가 올 시즌 3번의 2연패 이후에 모두 무승부로 3연패를 모면을 했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노아는 리그 2연승이 없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양팀 사이좋게 패턴이 유지가 되려면 무승부 정도가 나오는 결과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레츠와의 맞대결 구도에서 최근에 3경기 중에서 무려 2경기에서 퇴장이 나왔던 제노아이기 때문에 또다시 제노아가 퇴장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레츠의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 이변을 노려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30%대이고 레츠 승리 투표율이 9%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투폴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이변보다는 아예 승패로 갈라서 9%대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폴더스에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이변의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단통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몬차 대 사스올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승무패 4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세리A 최대 이변 결과였던 엠폴리 대 몬차, 엠폴리의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켰는데 당시 최대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몬차의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선수의 부상 결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 역시 몬차의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결장이 되면서 득점 꼴찌팀인 엠폴리에게 무려 3골이나 헌납을 하면서 몬차가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현재 세리에A에서 선방 확률 2등, 90분당 선방 1등, 득점 차당 1등을 달리면서 세리A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골키퍼가 빠지는 몬차의 골문이 상당히 헐거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표가 바로 득점 차단 부문인데 이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기대 실점값 대비 막아낸 실점 수가 6.8골로 거의 7골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직전 엠폴리 원정 통계인데 당시에 엠폴리의 기대 득점 값이 1.31골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 몬차가 실점을 한 횟수는 3실점이었기 때문에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빠지면서 몬차의 골문이 얼마만큼 헐거워져 있나를 여실히 알 수가 있었던 지난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올 시즌 사스올러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7개의 선방쇼 최고 평점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몬차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무려 19개나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1.43골로 적어도 한 골은 들어갈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줬었지만 당시에도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7개나 보여주면서 사스올로의 득점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몬차가 1대0 승리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또다시 결장이 되는 몬차가 충분히 수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는 몬차가 상대의 역습과 롱볼 수비의 약점을 드러내는 팀인데 사스올로가 순수 역습 패턴에 의한 득점이 한 골로 적은 것 같지만 롱볼을 활용한 다이렉트 공격 횟수와 스피드 면에서 현재 세리A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몬차의 역습과 롱볼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차와 사스올로가 나란히 올 시즌 페널티킥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페널티킥 득점이 많은 쪽은 5골을 넣고 있는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몬차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득점이 2골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사스올로가 페널티킥 득점이 5골로 많다는 점은 몬차가 페널티킥 실점이 많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도 사스올로가 충분히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콜파니, 콜롬보 선수의 골 감각도 다소 떨어져 있는 점 역시 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도 최다 실점 3등,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의 불안한 수비 그리고 최근 주전 측면 수비 자원들의 공백까지 고려한다면 여전히 몬차에게도 충분히 분위기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구도가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엘라스 대 프로시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엘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시릴 논지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적인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엘라스에서 올 시즌 리그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논지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이 된 것은 엘라스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논지 선수가 이적이 된 상황에서도 엘라스가 지난 AS 로마 원정에서는 경기 내용이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마에게 점유율을 62%를 내줬지만 오히려 엘라스가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 역시 1.17로 로마의 0.92보다 높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로마를 상대로도 나쁘지가 않았던 엘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가 직전 칼리아리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2무 8패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프로시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인 마르치자 선수와 오요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엘라스라는 팀은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최전방 장신 공격수 주리치나 앙리 선수의 헤딩 뚝배기 패턴이 주된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엘라스의 성격을 들어봤을 때 프로시노의 측면 수비 공백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가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 실점 역시 3골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프로시노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한 방도 통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시노가 원정 기복이 또다시 나오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엘라스 역시 골 결정력 측면에서 시릴 논지 선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백이 있고 오히려 프로시노의 주포 공격수 소울레 선수가 득점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프로시노가 다소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프로시노가 최근에 7경기 기준 5승 1무 1패로 엘라스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도 프로시노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 프로시노가 제 아무리 원정 성적 꼴찌라고 할지라도 승점 1점 무승부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 역시 단톡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대 다름슈타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니온 베를린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름슈타트라는 팀이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0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6골, 최다 득점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우니온 베를린이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8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니온이 세트피스 한 방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양 팀의 첫 맞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우니온 베를린이 다름슈타트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우니온 베를린이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는데 21분에 우니온 베를린의 에런슨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오히려 우니온 베를린이 수적 열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적 열세 속에서 동점골을 내줬는데 1대1로 가다가 우니온 베를린이 3골을 더 넣고 4대1로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니온이 어떻게 3골을 더 넣고 4대1로 대승을 거뒀냐면 이 추가골 3골이 모두 다름 아닌 세트피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다름슈타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한 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양팀 공격력을 비교를 하면 오히려 다름슈타트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름슈타트의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2.55골인데 실제 득점은 14골로 오히려 기대 득점보다 근소하게 높은 득점을 하고 있는 다름슈타트인데, 반대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 12.16골 대비 실제 득점이 9골로 기대 득점보다 훨씬 더 적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제외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오히려 다름슈타트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름슈타트가 승리는 없었지만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 그 2무가 자신들보다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3대3,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두 멀티 득점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베렌스 선수가 모든 대회 2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또 다른 공격 자원이었던 베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시에다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름슈타트는 공격수 스카크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3골로 나름대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름슈타트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보움의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레비어 더비라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대 샬케 경기가 가장 유명하지만 이 도르트문트 대 보움 경기 역시 레비어 더비에 속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더비 경기답게 최근에 보움이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심심치 않게 고춧가루를 뿌려왔는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이미 보움이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보움이 전혀 밀리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움 같은 경우가 당시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무려 슈팅을 20개나 가져가면서 전혀 경기 내용적으로 밀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친선 경기 포함해서 보움 상대로는 도르트문트가 10경기 기준 오히려 2승 3무 4패로 보움만 만나면 굉장히 고전을 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역시 보움이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을 보시면 6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보움이 3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승점 10점을 쌓았고, 이 도르트문트는 2승 3무 1패 승점 9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르트문트보다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것이 바로 보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움이라는 팀이 특징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도르트문트보다도 분데스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가져가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움이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다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움이 역습에 의한 실점이 3골로 최다 실점 공동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바이른 미넨과 함께 역습 득점이 6골로 가장 뛰어난 역습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움이 만약에 무리해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도르트문트의 날카로운 역습 한 방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역습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득점 역시 8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이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르트문트가 특유의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맨유에서 제이든 산초라는 측면 공격수를 재영입을 했는데 확실히 산초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복귀를 하자마자 2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무리 없이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최다 득점 공격수인 아사노 타쿠마 선수가 현재 아시안컵 차출로 빠져있는 점 역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보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과 아사노 타쿠마가 빠진 2경기에서도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도르트문트 상대로 최근에 꽤 강했다는 점, 이 경기 역시 엄연히 레비어 더비에 속하는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이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적용을 해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에 도르트문트 상대로 2경기 연속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험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라치오 대 나폴리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라치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비슷한 고민거리가 바로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근소하게 적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 대비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올 시즌 골 결정력이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골 결정력이 고민인 상황에서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이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득점이 5골로 인테르와 함께 가장 강력한 역습 득점을 보여주는 팀인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한 팀이고 역습에 의한 실점 역시 0골로 역습 수비가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역습 공격에 강점이 있는 나폴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나폴리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라치오 사이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인데 제가 라치오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라치오 역시 주요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치오가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와 측면 공격수 자카니 선수가 나란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나폴리 역시 주포 공격수 오시멘이 국가대표팀 차출, 측면 공격수 흐비차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나폴리 역시 공격 원투펀치가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에이스 공격수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수들의 상태를 보면 라치오의 백업 공격수인 카스테야노스 선수와 나폴리의 백업 공격수 라스파도리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공격자들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양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력 역시 세리에 A에서 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서로의 골문을 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이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무승부가 조금은 불안한 것이 최근 양팀 10번 맞대결 기준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고 맞대결 20경기로 확대를 해봐도 무승부는 2016년 11월 1대1 무승부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양 팀이 무승부보다는 만나기만 하면 승패가 갈리는 성향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나폴리가 훨씬 더 우세했지만 경기 결과는 라치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나폴리가
올 시즌 골 결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는 그림은 잘 그려지지가 않고 양 팀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이탈이 근거로 봤을 때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피오렌티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리에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압박의 강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렌티나가 좀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압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테르가 훨씬 더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180번인데 인테르의 165회보다 많지만 그 하이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한 횟수를 보시면 피오렌티나가 2골, 인테르가 7골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방 압박 강도 자체는 피오렌티나가 강하지만 그러한 압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테르가 훨씬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세리에에서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5골로 나폴리와 함께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무리해서 홈에서 압박 라인을 올렸다가는 인테르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인테르의 무패 상승세와 역습 한방, 최전방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의 좋은 골 감각까지 고려하면 인테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인테르가 이번 경기 핵심 미드필더 2명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의 주전 미드필더인 차라놀루 선수와 바렐라 선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의 메이킹 능력 그리고 피니싱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곤잘레스 선수가 최근에 한 달간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 곤잘레스 선수가 벤치에는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 인테르전에서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주춤했던 이유가 4경기에서 3경기가 무득점,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인테르전을 앞두고 팀 내 최다 득점 공격수인 이 곤잘레스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피오렌티나 역시 홈에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의 핵심 미드필더 바렐라와 차라놀루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주포 공격수 곤잘레스의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라우타로 선수가 버티고 있는 인테르의 골 결정력 우위를 근거로 14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세리A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